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국제법 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국제법의 원천이 되는 법원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조약, 국제관습법,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 그 중에서 우리가 국제관습법을 썼잖아요.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을 다시 1번, 2번, 3번 썼습니다. 1번은 보통 국내 문제에 발생했을 때 서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죠. 불간섭.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간의 면책 특권이 나오는데 그게 이겁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선생님이 비엔나 협약 따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거 빼서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도 쓰시면 됩니다. 외교 관계에 의한 비엔나 협약. 이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아래다가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부르면서 쓸게요. 1961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라는 도시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바자 조약입니다. 즉, 이 조약에 사인한 나라들이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여러 개의 나라들이 사인했다는 얘기겠죠? 바자 조약.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베스트팔렌 조약 기억나죠?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시작된 근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근대적 외교 관계입니다. 근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폭넓은 관행을 하나의 협약으로. 관행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듯이 관습법 같은 걸 말합니다. 쭉 그냥 그렇게 해오던 것, 성문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것, 그것을 하나의 협약으로 성문화할 필요성. 쭉 지켜져 내려왔지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문서로서 써야겠다라는 거, 문서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성문화죠. 성문화할 필요성 하에 체결된 조약. 즉, 지금까지 외교관계에 대해서 베스팔렌 조약 이후에 쭉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문서화시킨 것, 그게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비엔나 협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요, 이 비엔나 협약에서 문서화시킨 내용은 뭘까? 각 나라의 외교사절단과 외교관이 누리던 면책 특권. 즉, 이 비엔나 협약 이전에는요, 그냥 어떤 성문화된 법은 없었지만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 온 외교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런데 그러던 것을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야. 외교사절단과 외교관이 누리던 이 면책 특권은 관행적으로 쭉 나라들이 지켜왔었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비엔나 협약을 통해 뭐 시킨 거야? 성문화시킨 거야. 문서화시킨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전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뭐 시켰다?
문서화 시켰다, 성문화 시켰다는 얘기는 문서로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국제관습법의 내용 두 가지. 내용은 크게 두 개예요.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와 외교관의 면책 특권. 이거 나오면 국제법의 법원 중에 뭐야? 국제관습법에 관한 내용이야. 이렇게 내용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 국제법의 법원 세 번째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 자, 뭐라고 나왔어?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지키는 원칙들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의 성실의 원칙. 믿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우리 법을 쭉 배웠잖아요. 우리 민법, 형법, 그 전에 정치 시간에 헌법도 배웠잖아요. 그럼 모든 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등등.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오다가 살펴보고 뭐라고 써놨어요? 명확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분쟁 해결의 규범으로 인정된다. 뭐가? 법의 일반 원칙이. 즉 어떤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이거 쓰세요.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에 관해서 정해놓은 국제법이 있으면 그 국제법에 따르면 되는데 어떤 그렇게 따를 만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를 어떤 국가가 A 국가가 B 국가에게 끼치면 배상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그 외의 법원으로는 뭐가 있다? 판례. 판례라는 건요, 어떤 비슷한 경우에 먼저 내려졌던 어떤 판결을 보는 거지. 다음, 유명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이런 것들도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나오죠, 옆에. 국제법적 판단의 보조수단이다. 판례라든지 국제법 학자의 학설은 위에 나온 1번, 2번, 3번보다는 권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보조수단으로 쓴다는 거니까. 보조수단으로 쓸 수 있다. 자, 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이 조약, 국제관습법, 그 다음에 오늘 봤던 법의 일반 원칙까지 국제법의 법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꼭 봐두시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참고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참고자료 2번. 그 다음에 3번이요. 02. 국제법의 이해에서 우리가 국제법의 법원이었던 조약과 국제관습법 한번 볼게요.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적 합의다. 조약 이외의 주체세요. 조약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협약, 협정, 규약, 땡땡 의정서. 우리 의정서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근대사 배울 때 한일 의정서 기억나? 이런 게 있었죠. 그것도 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약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부른다. 봐두시고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조약이 국제법의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뭐가? 조약이. 우리 크게 세 개 법원 배웠잖아.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그 중에 조약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대 국제법이 발달해온 지난 수세기 동안에는 각국의 관행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대. 여기 봐. 뭐가? 근대에는 조약보다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였대요. 그러면 조약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 건 언제겠습니까? 현대겠죠.
현대. 국제사회의 다양성이 급증하고 국제관계가 긴밀하 복잡하는 나오지. 20세기. 20세기가 언제니까요? 현대잖아요. 우린 현대라고 하면 20세기부터 현대라고 부릅니다. 20세기, 21세기, 19세기는요. 19세기는 근대에 들어가죠. 근대. 그러니까 근대에는 국제간섭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었는데 이젠 조약이 되었구나라는 거, 변했다는 거 봐두시고 나오네요. 국제간섭법. 근대 국제법은 근대입니다. 유럽 국가 간의 관행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제간섭법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이 아니고 지금은 현대 국제간섭법은 어떤 위치냐라고 했을 때 국제법의 1차적 법원입니다. 예전에 중요했었던 얘기지. 국제간섭법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음, 즉 국가의 실행이 통일적이고 일관되고 일반성을 갖추고 또한 각국이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확신이 수반되면 이를 국제간섭법으로 본다. 뭐라고 돼요? 다시 말해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관습법의 성립에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결합해야지만 관습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행은 관습적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며 법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된 행동은 아직 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요. 그건 단순히 반복된 행위니까. 자, 해서 우리가 조약과 국제간섭법 두 개 봤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국제법의 법원을 지나서 국제법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 볼게요. 국제법이 갖는 한계점. 1번, 2번, 3번 돼 있지. 중요해. 선생님이 큰 별표 해놨잖아. 국제법의 한계. 첫 번째 한계는 국제법은요.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입법기관이 없어요. 국가 안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죠. 나라마다 의회가 있잖아. 의회. 의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야. 왜? 세계 정부는 없으니까. 알잖아. 유엔은 세계 정부 아니에요. 그냥 국제 기구지. 세계 정부도 없으니 세계의 어떤 국제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유한 입법기구가 부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다.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럼요. 입법부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 다음, 입법기구만 없는 게 아니야. 정부도 없어. 국제법을 집행할 세계 정부도 없다. 그러면 정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가 없지요. 여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시키기 어려워요. 정부가 없으니까. 야, 니네 약소국가를 침략하지 말자라는 국제법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침략해서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침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왜? 국제 정부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다음. 그럼 3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번과 2번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얘기야. 국제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국제법은 안 지켜도 처벌할 수 없는데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없는 것보다 낫지. 아 진짜. 에이 선생님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로 위안이 되지 않아요. 아니야. 훨씬 위안이 돼. 무질서가 질서 잡히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국제법은. 다시 한번 맛봐주세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선생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예외죠. 이게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잖아요. 게다가 러시아는 유엔 상임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였다면,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싸웠다. 그러면 아무래도 개입하거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좀 더 있었겠죠. 아무래도. 자, 하니 없으나 마나 한 거 아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제법이 되는 거죠.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 끝났잖아. 답 여기 나왔잖아.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국제법이죠. 예전에는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했으나, 즉 국제법이 옛날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만 규율했대요. 그런데 이제 국제법이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국가들끼리만 규율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들까지도 국제법이 얘네들을 규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장도 그냥 슥 지나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세요. 다음 우리가 오늘 본 거 국제법의 법원 3번도 국제법의 법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국제법의 법원을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세 개가 떠올라야지. 조약일까? 국제간수법일까? 아니면 법의 일반 원칙일까? 셋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럼 여기 협약협정서 나왔어. 우리 오늘 한 거잖아. 조약이죠. 조약은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그랬지. 그 다음에 뒷부분도 중요해. 얘들아, 조약은 여기 다시 한번 줄쳐놔봐. 조약은 체결한 그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한미 땡땡 조약이면 한국과 미국만 구속해요. 한미일 세 나라의 무슨 조약이 있다면 거기에 체결한 한국, 미국, 일본만 구속하는 겁니다. 다음 국제법의 법원 중 문명국가가 공통으로 따르는 문명국이라면 다 거기를 따르고 있대. 그리고 국내법이 받아들인 법의 보편적인 원칙 답 나왔죠.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답을 또 뒤에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 보충을 보고 넘어갈게요. 안 하는 게 있어서 지난주에. 151페이지 바로 다음 장에 참고 자료 1번에 너무도 유명한 이 펠로포스 전쟁사에 나왔던 한 대목을 볼게요. 여러분, 펠로포스 전쟁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안 했어. 중학교 때 했는데 까먹었겠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아테네 도시국가들, 아테네 주변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은 델로스 동맹이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리스 도시국가들끼리의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아테네가 이기죠. 델로스 동맹이 이기죠. 근데 스파르타가 약해지죠.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래서 아테네 동맹군이 전쟁에 뛰면서 아무래도 좀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쟁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이것만 보면 됩니다. 멜로스인과 아테네인의 대화. 먼저 아테네인 사절단이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끝났어.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갑자기 이걸 왜 보고 있니? 우리 첫 시간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를 배웠죠.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인 사절단이 정의란 힘이 같을 때나 통한다라고 말했어. 힘의 논리를 설명하지? 이게 바로 무슨 관점이야? 현실주의적 관점이지. 오케이? 실제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관철시키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우리 못지않게 아실 텐데요. 여기다가 쓰세요. 이 아테네인 사절단은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현실주의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있네. 국제관계를 뭐로 보는 거야? 힘의 논리. 힘센 놈이 장땡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자 멜로스인 의원들이
이 사절단에게 사절단이라는 건 외교관이죠, 외교관들. 여러분이 정의를 도외시하고 득실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하니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멜러스인 의원들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편적인 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선이 있다. 어우,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관점. 그랬더니 아테네는 사절단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을 우리 제국에 편입시키고 싶소. 양쪽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바라오. 이건 명백한 협박이지. 야, 살고 싶어? 우리나라에 편입돼. 이 얘기죠.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듯 우리가 여러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테네 사절단이 얘기하죠. 여러분은 항복함으로써 무서운 재앙을 면하고 우리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 이익이 아닐까. 와우. 오만함이 막 느껴지는 대사죠. 야, 니네한테 뭐가 이기냐고? 살아있잖아. 우리가 너네 안 죽일 거잖아. 그 얘기죠. 멜로슨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인 중립국가로 남는 것을 유인할 수 없단 말입니까? 멜로스는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나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어디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린 중립시키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아테네 사절단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아니, 안 돼. 아니, 스파르타랑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의 국가라도 더 필요한데 아테네 입장에서는 너네를 중립국으로 두라고? 용인할 수 없어. 여러분의 호의가 여러분의 적대감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여러분의 호의는 우리가 무력하다는 증표로, 여러분의 증오심은 우리가 강력하다는 증거로 우리 속국에게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차라리 우리를 증오해. 그러고 대신 우리의 노예가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증오하더라도 아테네 우리 편에 들어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신에게는 아마도 인간에게는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배하는 것이 자연에 변하지 않은 법칙이요. 인간 국가에서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도 우리와 같은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처럼 힘이 있다면 우리처럼 행할 거야. 물론 아테네는 나중에 치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에 아테네가 지금 자기 동맹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장면에서 나온 건데, 보면서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아, 얘네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보는 거고, 이쯤아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이나 힘의 논리를 보는 거고, 멜로스인들은 대화로 얘기하자죠. 말로 하자. 그리고 너랑 나랑 서로가 이익되는 거. 왜? 보편적인 선이라는 건 있어. 그 보편적인 선이 뭐겠어요? 멜로스인이 말하는 보편적인 선은 침략하지 않는 거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걸 한 번 더 봤어요. 자, 갑자기 뭐가 나와? 지구 종말의 나시계?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볼게요. 이것도 볼게요. 여기 155페이지에 보면 안보 딜레마라고 나온 게 있죠? 선생님이 별표해 놨습니다. 안보 딜레마 별표한 거 다시 볼게요. 자, 이 안보 딜레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건 역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예. 힘의 논리.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된다 그랬어요? 군비 경쟁이었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면 상대편 국가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계속 무기를 자, 우리 주변의 국가가 무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도 똑같이 무기를 추가해. 그럼 어때요? 힘의 균형에 맞지. 그래서 전쟁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평화가 유지되는 건 힘의 균형이야. 그게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안보 딜레마입니다. 양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군비 경쟁은 두 국가 모두 안보적으로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는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전차가 50대씩 있어. 근데 우리만 전차가 10대야. 불안하죠? 아씨, 안 되는데? 그럼 우리도 빨리 전차를 40대를 늘려서 주변 국가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불안한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50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핵미사일을 3개씩 더 만들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다시 또 뭐합니까? 우리도 핵미사일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또 핵미사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 국가도 뭐합니까? 아, 쟤네가 핵미사일을 또 늘렸네? 그럼 옆에 있는 나라도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야. 그 얘기야.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또 군비를 증강해. 그럼 언제까지 군비 증강을 계속하고 있을 거야? 영원히. 네버 엔딩이 된다는 뜻이에요. 군비 증강 국가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에는 안보적인 위협으로 다가간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한다고 칩시다. 얘네는 자기네만 바라봐.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현대전쟁은 현대의 무기는 다 돈인데 군비를 증강한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라들 돈이 없어. 근데 옆에서 이 강대국들에서 계속 무기를 서로 늘리면 주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위협을 느끼겠지. 이렇게. 다른 국가에는 안보적인 위협으로 다가가게 되어 다른 국가들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군비를 증강하게 된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결국 애초보다 훨씬 강화된 군비 증강과 계속된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의 의미이다. 애초에 방어적 입장에서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방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즉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나의 무기를 만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계속 불안하겠죠. 영원히 불안하겠지. 이 이론에 의하면 오케이, 이것도 뭐야?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써놓으세요. 힘의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얘 역시. 얘가 왜 움직일까요? 힘의 논리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현실주의적 관점. 여기는 굉장히 조금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국제법의 관계, 국제법이라는 단어에서 국제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국제정치 굉장히 좋아해요. 저학년 때 전공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뭘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지. 우리가 국제법의 법원에서 협약 뭐였어? 조약이지. 조약의 다른 이름 협약. 그러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뭡니까? 이건 다자간 협약이죠. 여러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가 사인한 거기 때문에 협약, 조약 중에서도 다자간 조약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네모입니다. 국제협약. 다른 말로 뭐야? 조약입니다. 다자조약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사인한 다자조약.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중국을 포함해 봐봐요. 다자조약인 거. 150개 국가가 서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탈퇴했죠.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입했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 정부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 막 바뀌죠?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보다는 뭐였어? 조약이, 다자조약이라는 얘기를 한번 본 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아시는 것만 일단 다 써보세요. 모르면 앞에 봐가면서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1번. 국제사회는 국가가 기본이죠?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가들은 평등한 주권을 갖습니다. 다음. 땡땡의 체결과 함께 주권 평등, 영토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 우리 여기가 중요하죠? 근대 국제사회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뭐랬습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왜 그랬습니다? 근대 국제사회의 시작은 우리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 조약으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평화와 국가 간 우호 증진을 위해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게 유엔이죠. 국제연합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다음 이거 몰타선언, 독일 통일구소련의 해체. 그러면서 우리는 냉전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죠. 냉전 시대가 끝났다. 다음, 땡땡땡이란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세계화. 이렇게 보죠, 우리. 다음, 땡땡땡은 국제 분쟁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뭐가요? 국제법이. 국제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분쟁 해결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음, 땡땡땡은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된 명시라는 건 뭐야? 글로 쓰였다는 얘기야. 글로 쓰였다, 문서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적인 합의로 협약, 협정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조약이다 이랬고요. 또 여기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 그것이 의무로 인정됨으로써 그랬으니까 이게 국제관습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관습법은 특징이 뭐였어? 이거지. 모든 국가. 조약은 당사국만 구속을 한다라면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음요. 땡땡땡이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은 보조수단으로 기능하는 게 판례였죠. 판례. 어떤 사건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 그 판례. 다음,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없어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만드는 기관이 없으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제관계와 국제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국제기구로 넘어갈게요.